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12월 소매 판매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는 S&P 500 지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의 데이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장 흐름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큰 섹터에서 전체 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변동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지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그에 대해 초점 맞추면서 시장의 뉴스들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같이 해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증시가 전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된 양이죠. 코스피는 0.6% 하락하며 8거래 연속해서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이날 상대적으로 잘 버티다가 결국 낙폭을 요 며칠 키워가고 있습니다. 1.6% 하락한 채 거래 마쳤죠. 시장 하락의 요소들을 짚어본다면 그날 미국의 CP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물가 부담을 조금 올렸다라는 것.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장은 무난하게 소화해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국내장은 하락의 이유로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라는 점, 중동 불안을 자극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기관의 8거래에 연속된 매도가 수급적인 꼬임이 우리 장을 더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실적 부진의 여파가 결국 한국 기업들의 실적 의심의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지난주 내내 한국장을 좀 누르는 요소가 됐죠. 그리고 금요일 아침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일부 가동 중단했다라는 소식, 임금을 올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렌터카 업체인 허츠 가 전기차 2만 대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렸죠. 이것이 바로 2차 전지 약세를 촉발시키면서 이날 2차 전지 부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허츠 같은 경우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EV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쪽인데 이쪽에서 EV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내연 기관차를 사겠다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입장에서는 찬티가 안티로 돌아선 느낌인 거죠. 아직까지 얼리 어답터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대중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선호 아직일 수 있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슈 속에 장은 부진했고요. 괜찮았던 시세가 있던 섹터를 본다면 홍해 관련한 불안, 결국 전쟁 영향권에 들어간 섹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 쪽, 그리고 금 가격, 해운, 물류, 곡물 쪽이요. 전형적으로 시장과 상반되는 해지성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연초에 그래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바로 로봇입니다.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정책적인 이슈 혹은 대기업의 투자 이슈, CES 모멘텀까지 확인되면서 이날도 LG전자의 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로봇주들 시세가 있었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선 저희 시간 통해서 계속된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쪽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한 세론 물량, 차익 실현의 증권주들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동 이슈 들여다보죠. 1월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연말 랠리에 대한 상승 피로도를 느낄 때가 되었다라는 것과 경계할 요소들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인플레와 금리, 셧다운 우려가 언제든 재등장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경제 지표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 CES, 갤럭시 언팩, JP모건 헬스케어, 세론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확인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또 하나가 바로 홍해 관련한 긴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써 100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전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미국 선박을 공격하는 움직임이 후티 반군에 의해서 나왔죠. 그 후티 반군은 18대 드론과 함께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을 자극했고요. 그것이 바로 1월 10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이란에서 오만만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해드렸던 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결국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를 공습했습니다. 후티로 인해서 지금 홍해 선박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해상 운임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멘 반군 후티 측에서는 미국의 엄청난 공격에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처벌할 것이며 선박 차단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이란 세력,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무장 세력 등과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만약 직접 개입해서 격화된다면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게 되는 걸 겁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대해서 반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죠. 자, 이런 각국 간의 갈등은 결국 비용을 부르게 됩니다. 효율성보다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취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러우 전쟁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12월경부터 계속 전해드린 내용이죠. 후티 반군은 2개월째 최소 거의 30차례 홍해 상선을 공격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상선 등은 선박이 아프리카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대당 연료 비용이 100만 달러씩 추가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물류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수에즈 운하통과 컨테이너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들입니다. 테슬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베를린 공장 2주 생산 중단이 됐죠. 이쪽 물류가 막혀버리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테슬라만은 아니고요. 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볼보도 벨기에 공장 가동 중단 예정이고요. 데스코, 영국의 식료품 유통업체죠.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업체인 이케아부터 넥스트, 크록스까지 소비자에게 2주 이상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전달한 상황이고요. 아베크롬비앤피치는 배송 지연을 막으려고 항공 운송편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 전달됩니다. 거기다가 곧 있으면 중국의 춘절입니다. 춘절 연휴 전에 물량 처리에 서두르기 위해서 선박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운송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사실 후티 반군은 컨테이너선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오만만에서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것은 컨테이너선에서 유조선까지 리스크가 옮겨갔다라는 게 되겠죠. 만약 좀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까지 관련한 이슈에 휘말리게 될 경우 우리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벌크선은 곡물, 철광석, 목재 등 원자재 운송을 하는 선박 종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우리는 같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세계 곳곳에서 분석의 의견 등이 나오곤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위험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나 에너지 쪽에서는 이미 미국의 점유율이 많고 미국의 시추 기술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여지는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인플레 부담을 분명 가중시키는 요소니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은 비용을 부른다. 결국 이 앞서 중동발 이슈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하고 호르무즈 위기가 있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박앵커의 새벽신문에서 전해드렸죠. 천연가스나 석유,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집중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날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면 해운주, 에너지주, 말씀드린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전쟁의 영향권으로 제가 자주 정리를 해드렸던 건데요. 전쟁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방산주, 그리고 해상운임의 급등의 영향, 그리고 물동량이 막히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죠. 에너지 쪽, 석유, 천연가스, 식량, 곡물, 비료 쪽.
전부 여지없이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브롬과 드론 레이더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도 나오긴 하는데 이날은 이쪽의 움직임보다는 이 위에서 이렇게 세 분야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죠. 약간의 패턴처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갈등은 비용을 부르는 뉴스 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주말 속보로 나온 내용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좀 세상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최근입니다. 또 하나 갈등은 비용을 부르는 뉴스 추가입니다. 바로 대만 선거가 1월 13일에 있었고 지나갔죠. 민진당이 결국 3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 이 라이칭더는 친미와 대만 독립을 주장했었죠. 미국과 영국과 함께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을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라이칭더가 당선이 될 경우 어떨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많은 예측을 했었는데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될 여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친미 세력과 대만 독립을 주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무역 제재나 대만에 대한 군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양안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그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죠. 중국 인접한, 그러니까 대만에 인접한 중국 본토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할 수도 있다라는 계속해서 조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대만의 상호 의존도가 축소된다면 그 사이를 한국이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섹터로 반도체 소재, 기계, 화학, 운송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대만은 남중국해 연안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해운 3분의 1, 세계 해운의 3분의 1, 그리고 세계 무역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량 6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의 입지가 미국과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죠. 만약 미중 갈등이 이로 인해서 촉발된다면 또다시 중국 반도체 규제 이슈가 나올 것이고 중국에서는 또 자원의 무기화로 히토류 쪽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이 국방비 재정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낮은 상황인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고조되게 된다면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고 그것은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모로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뉴스 등이 꽤 나오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는 당연 부담이 되겠죠. 자, 뉴욕장 보합권이었습니다. 다우는 0.3%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그래도 강보합 기록했습니다. 은행주는 생각보다 실적 등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걱정을 자극하거나 그러면서 금융업종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어닝 시즌에 신호탄을 쏘는 게 은행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것이 조금 꺼림칙하죠. 이번 주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될 것인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생산자 물가는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물가 공포가 살짝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 곧 실적들을 쏟아내게 될 텐데 이쪽 실적에 대한 기대는 잔존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그나마 버텨낼 수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 가스 쪽의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자, 눈에 띄는 소식은 우리가 계속 추적해 왔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모바일에서 이제는 AI 시대로 갔다라는 그 신호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1% 정도 오름세였고요. 테슬라는 이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3% 이상 밀렸어요. 그 전에 나왔던 소식의 연장이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인하 결정이 있었고요. 부품 부족으로 인한 독일 공장 생산 중단 이슈, 임금 인상 이슈, P와 Q 모두 부담되는 뉴스가 많았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결국 3%
3%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항공주들도 좋지 못했네요. 델타항공 회장이 실적 성장세 둔화 전망을 내놨고 아메리칸 항공이 1월 25일에 실적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항공 섹터가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모두 9% 이상 하락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10% 이상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월요일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뉴욕장에 반영됐습니다. 섹터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올랐던 쪽을 보신다면 우라늄, AI, 에너지, 방산, 택배, 물류 등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라늄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라늄 산업의 ETF가 7% 이상 급등했는데요. 전 세계 생산량 20%를 차지하는 업체 측에서 올해 우라늄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라늄 추출에 필수인 황산이 부족하다라고 꼽았죠. 그래서 미국 테마 상승 1위가 바로 우라늄인데 최근에 이런 일에 빈도수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그 밖에는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와 같은 대형 헬스케어 쪽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해운업체 등이 중동 리스크 고조 속에 장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갔다가 후반에는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진했던 쪽 보신다면 테슬라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금융권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었습니다. JP모건은 예상 상회 실적에도 부진했고요. 시티는 실적은 양호했는데 또 감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영업수익이 예상을 하회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을 늘렸다라는 소식에 떨어지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요. 방산주들 전반이 올라간 가운데 보잉만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전해드린 대로 737 맥스 9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주간이었다라고 보잉 측에서는 볼 수 있겠죠. 보잉이 한 주간 13% 밀렸고요. 암호화폐 쪽은 코인베이스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 쪽의 거래를 빼앗길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충분히 뒤집힐 여지는 있으나 그만큼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애플도 40% 정도 올랐으나 빅테크 업체 중에는 상승폭이 그리 좋진 않았다라는 점을 감내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결국 AI를 주도하며 나섰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 문을 열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GPT 스토어 출범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치고 나갔다라는 것은 결국 올해는 AI와 소비자의 연결의 해일 것이고 그 가운데 온디바이스 AI나 플랫폼, AI 소프트웨어 쪽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AI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공략이 가능할 것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지금 글로벌 시총 순위로 봤을 때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애플,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어느덧 글로벌 시총 6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아마존과 시총 놓고 봤을 때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AI 쪽이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코스피가 8일 연속해서 떨어지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부진하고 강하게 순환 테마가 있었는데 그조차 조금 약화되는 느낌인 거죠. 이럴 때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하락했는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매물대가 어느 정도인지, 거래량이 실리며 급락한 것인지, 혹은 주가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실적은 어떤지 내 포트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 쪽이 좋아질 건데 1분기 실적의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시각으로 다른 종목군도 좀 체크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거 박스권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기업의 공통점 등을 본다면 이익 레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쪽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최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기업도 그 안에서 같이 추려
줬습니다. 시총 순위로 나열한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오리온 한미약품 등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2010년에서 13년 최고치 영업이익 대비 올해와 내년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역대 고점 대비해서 상승률도 어느 정도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고점 대비 조금 낮은 기업들 주가 수준이 괜찮은데 실적은 올라가는 쪽을 체크하자라며 이렇게 내용 추려줬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간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으로 본다면 대만 총통선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미국 공화당 경선과 다보스 포럼 있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24 언팩 행사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 예산안 만기일까지도 자리하고 있네요. 국내로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주중에 자리하고 있고요. 갤럭시 언팩과 중국의 지표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적들 점검해야 되고요. 19일은 갤럭시 24 사전 예약과 애플 비전 프로 미국 사전 판매 등 일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전 프로 관련한 뉴스도 일단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자, 새벽 신문으로는 반도체 쪽이 뭐 좋아질 거다, 올해 매출 성장률 기록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통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일단 체크해놨고요. 거밍치가 애플의 비전 프로 초기 공급 물량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 프로 종목들이 만약에 시세를 계속 내게 된다면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최근에는 뭐 애플 비전 프로 대장주로는 롯데정보통신이 치고 나가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AI폰 갤럭시 S24 이제 글로벌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온디바이스 AI를 자극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AI 반도체 부품 쪽의 종목들을 좀 분류해서 정리를 해둔 건데요. 만약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관심을 받게 된다면 NPU, IP, 테스트,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의 최근 종목으로는 리노공업과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등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가온칩스와 에이직랜드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가 부각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가 체크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기록한 것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이 될 겁니다. 어느 쪽의 뉴스에 시장이 반응할지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뉴스들 살펴봤고요. 섹터 혹은 종목 이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골라주셨나요? 네, 로봇주가 작년에 참 강했었는데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렸죠.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고 뉴스 계속해서 나옵니다. 테마주로 다시 또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2024에서 핵심 화두는 단연 로봇과 AI 쪽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훈풍을 좀 받아가는 로봇주인데 특히나 대기업들이 앞으로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CES 2024에서 삼성전자는 AI 로봇, 그러니까 AI 집사라고 볼 수 있는 볼리를 공개했고요. 올해 중에 출시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용 로봇인 보핏의 출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업 간의 거래, 판매가 시작돼서 걷기나 보행에 활용이 되고 있고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같은 쪽부터 시작하고 더 다듬어서 이제 고객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미래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가 좀 모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에 삼성전자가 지분 15%가량을 사들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가가 4배가량 올랐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콜옵션 행사까지 진행이 된다면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 메인 공급사로 또 부각되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쪽에서는 M&A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한 해 동안 10조 원 정도를 투입할 것이고 특히나 M&A나 투자 쪽에는 2조 원 이상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송이나 물류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새롭게 집중할 분야다라는
부분도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사업과 관련한 MOU 체결 계약도 작년 대비해서 2023년에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아직도 섹터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시세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유로메카가 20% 넘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장중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LG전자 관련해서 좀 엮이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렌시스 앞서 체크해봤듯이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이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감했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2024년에도 로봇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좀 짚어드렸었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게 저출산 고령화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로봇의 수요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에서도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로봇의 도입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2024년에 금리 인하 전망,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탓에 로봇 기업에 선뜻 투자를 못했던 여러 기업들도 활발하게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AI와 로봇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로봇이 될 텐데요. 지난해 12월에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K-로봇의 시장을 20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 영향을 대상으로 해서 이 로봇을 100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내놨고요. 상반기에는 8대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지금 지능형 로봇법의 전면 개정 같은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팍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은 제2의 두산 로보틱스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나 많다라는 부분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2022년에는 전 세계 로봇 시장이 한 50조 가량 됐었는데 이게 2030년에는 210조 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시장부터 해서 협동 로봇 시장, 서비스용 로봇 시장까지 연평균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쪽이 대세인 이유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 펜스가 필요가 없고 낮은 가격이라는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산업 로봇부터 해서 F&B 시장이나 물류 로봇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의료까지 해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한판 정리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산업용 로봇에서 있어서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던 뜨는 쪽이죠.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등의 종목들 있고요. 서비스 쪽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도 같이 좀 후발주자로 많이 거론이 됐었죠. SPG부터 SBB테크, 해성TPC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50%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모터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일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글로벌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지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 고정밀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후발주자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4년에도 역시나 로봇이라는 테마주가 상당히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올해는 과연 어떤 종목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부터 해서 탑픽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금요일에 시간외 거래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장 마감 후에 OCI 홀딩스 쪽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신주 발행과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 OCI 홀딩스 측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27%가량 취득을 했는데요. 이게 기업 간의 거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쪽 모두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될 수 있는 게 OCI 같은 경우 작년부터 부각약품을 인수하면서 제약 바이오 진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룹을 통합하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약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 5천억 원 가량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쪽까지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경영권 분쟁입니다. 한미약품의 장남이 오너 일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이라서 소통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법정 대응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모녀죠. 이쪽에서는 OCI 통합 관련해서 이사회 만장일치가 있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 가족 간의 또 다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 OCI 홀딩스 3% 이상, 한미사이언스 4%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짚어보면서 오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미사이언스와 부광약품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중에 어떻게 이 내용을 소화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들 정리해 드렸고요.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과 섹터,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MTNW 어드바이저 유창희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습니다. 시장의 질이 그리 좋지 않고요. 국내는 수급까지도 너무나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8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동 불안도 가중되고 네. 있고요. 시장 전략 챙겨주세요. 뭐 약간 좀 그 첫날 거래일 대비해서 아쉬운 한 2주 정도의 흐름이었다 보고 네.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거 꼭 나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하고 LG전자, LG에너솔루션 실적이 다 썩 좋지 못했죠, 예상치보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대형주들이 조금 단기 고점에서 차익선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차익 매물은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첫 주에 하락한 것을 지난주 다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반영을 해준다라면 이번 주에부터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한 주만의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정말 단기 테마성 흐름들이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을 준다라면 종목별 그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만약에 증시의 흐름이 좀 변한다라면, 약간 중소형주보다는 좀 중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좀 반등이라든지 시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한 주를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주 흐름이 조금 완화된다면 중소형주보다 중대형주 종목으로의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둘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조금 변동을 보이거나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로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그래도 좀 중대형주 쪽에서 본다라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주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섹터로 보신다라면 그래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건 자동차 쪽에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크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최근 한 1, 2주 흐름을 본다라면. 그러면 자동차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에 대한 목표치 공개 이후 자동차도 같이 좀 흔들림을 보였는데 신차 모멘텀이라던가 배당 기준일 변경 혹은 시장이 좀 약할 때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sektor로서 봐도 자동차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 인프라도 좀 골라주셨네요. 자, 이제 지금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나마 장악하고 있는 중동 불안 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을 공습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좀 더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살펴본다면 에너지 쪽 그리고 해상 운임에 대한
문제, 방산 쪽에 대한 기대,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뭐 테슬라 부진은 또 2차 전지랑도 연결되니까요. 이 홍해 리스크 좀 점검해 주세요.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 지정화 리스크가 좀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해, 예멘 후티인 반군의 홍해 관련돼서 공격이 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요 선사들이 이쪽을 이제 당분간은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희망봉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짧게는 뭐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이상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물류비도 운임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물동량을 좀 밀어내기 현상이 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그 운임 가격이 높을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조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최근에 보면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에서 본다라면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게 다시 또 이제 오래 지속된다라면 뭐 물류비 증가가 또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길게 갈 이슈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제한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히려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 가격을 확인했을 때는 오히려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흐름들은 아직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운임비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약간 해운주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줬는데, 이것도 연속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운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조금 더 나온다라면, 어찌됐든 H&M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본다라면, 해운 운송량이 이제 운임비가 늘어나거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비행기로 운송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아베크롬비 앤피치도 항공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항공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유가도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익성은 좋아지는데 항공 운송 그 운임비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쨌든 과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반영된다라면, 뭐 코로나 시절에 뭐 항공 운송으로 가장 실적이 좋았었던 게 대한항공이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번 주에 그 EU 쪽에서 조건부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있다라면은 충분히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꼭 해운주만 볼 게 아니라 항공 관련해서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장에서 항공 쪽이 다 좋지 못했어요.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 항공이 다 9%, 10% 급락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로 인해서 뭐 국내가 좀 영향받아서 이번 주에 뭐 중동 불안에 뭐 유가 변동이 있어서 좀 조정이 항공주가 받게 되면 매수 관점인 거예요. 저는 미국의 항공사의 조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최근 우리나라 항공주는 조정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 하락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우상향 기조가 이어왔기 때문에 큰 조정은 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뭐 일시적인 조정은 조정 시에는 단기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조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정 확정 리스크 고조될 때마다 사실 방산주도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로봇주 시세 좋고 방산주 괜찮고 하다 보니까 삼성증권에서는 로봇, 방산, 우주항공 모멘텀 많은 LRG 넥스원 네. 주간 추천주로 언급을 했어요. 그 논리로 본다면 마음이 동하거든요. LRG 넥스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LRG 넥슨은 뭐 좋게 보고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방산주들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던 걸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대형주 방산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방산주들이 국내 지정한 그 이슈에 의해서
좀 반응을 해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태라든지 뭐 예멘 후티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를 크게 이끌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방산주를 이끌 정도의 어떤 무력 시위가 확전된다든가 혹은 뭐 이게 오래 지속된다라면 저는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로 인해서 어떤 방산주의 매수는 조금은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넥스원에 대해선 좋은 의견이 있으시나 이번 중동 리스크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그렇게 좀 확대 해석하진 좀 말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살펴볼 관전 포인트 같이 나눴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로봇이요. 그래도 연초부터 확실히 자리를 지켜주거나 좋은 걸 보여주는 쪽이 로봇입니다. 네. 뉴스도 끊임없이 나와요. 뭐 하루는 삼성이, 하루는 LG전자가 뭐 계속해서 이쪽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 로봇주 탑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로봇주에서 언급을 해드렸었고 네. 뭐 그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결국엔 이제 그 기본 바탕은 지금 변화된 게 없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나 이제 LG가 좀 공격적인 M&A를 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때문에 좀 중소형 로봇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보다는 단순하게 M&A에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성의 흐름에 의해서의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지난주 로봇주에 대해서의 어떤 점수는 그렇게 후하게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강했던 로봇주들이 강한 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좀 반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일단은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SPG라든지 뭐 로보티즈, 뭐 해성 TPC 같은 경우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또 좀 대형주 중에서 본다라면 HD 현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HD 현대가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로봇 관련된 그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목하면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주셨던 뭐 해성 TPC나 로보티즈 뭐 계속해서 좋은 관점 유지해 주셨고 뭐 일주일 사이에도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에 대해서도 저희 한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주 다뤄봤고요. 요 뉴스는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 허락하면 하고요.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 이렇게 시세 정리를 하는데 확연히 달라졌어요. 네. 연말부터. 탑픽은 어디로? 사실은 뭐 최근에 이슈를 좀 따라간다라면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토스가 상장을 앞두면서 토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상당히 싼 게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두 개의 기업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만약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는데 네. 실적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저는 카카오가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의외로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가 아닌가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주가도 조금씩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특히 외국인들 보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매도할 때 지난주 같은 최근 1, 2주 매도가 나올 때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과 OCI 그룹 이슈에서 요 한 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본다라면 저는 부강약품 상당히 좀 주목해보자. 어쨌든 부강약품이 알게 모르게 OCI 홀딩스 계열사라는 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금 사장 이제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어떤 이제 지분 합쳐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을까? 매입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보면 잘 타협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데 그런 이슈로 해서 뭐 한미사이언스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보는 게 관점이 맞다라면 조금 더 부강약품의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압축 전략 두셨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략 주고 계시고 12월경부터 해서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AS 좀 많은 시간 할애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창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